자, 527페이지예요. 주택 임대차의 존속 기간입니다. 우리 민법상에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죠. 최단기도, 최장기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최단기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장기 보장을 해요. 최단기. 최소한 2년을 보장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2년. 그 2년보다 짧게 약정하면 2년으로 간주하죠. 다만 이 2년의 보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1년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1년의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서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1년으로 간주했지만 나 2년간 살겠습니다. 1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1년이 만료가 되었다 해서 나가라 할 수는 없어요. 임차인이 스스로 나는 1년 기간 만료됐으니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요 최단기간의 보장 의무입니다. 2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겠죠.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법에서요. 이 법에서 조인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게 법정갱신 제도를 두고 있죠. 이게 있다 그죠? 묵시적 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52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 요건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더 올리겠다, 월세 더 받겠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데 동의해 주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또 임대차 계약이 이번에 끝나면 나가주세요.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요. 임차인도 기간 만료 전 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요. 임대인한테 나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지났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났다 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종전의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해요. 종전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해요. 이때 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또 간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종전 임대차로 인정하면서 그 임대차 전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기간 2년 간주. 최단기간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년 기간 안에는 임차인은, 이게 중요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권, 통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겠죠.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가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이 부분. 자, 종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해요. 보증금액도 그대로고요. 임차 목적물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기간은 2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2년 기간 내에는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줍니다. 권리를. 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임대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정갱신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이 강제되기 때문에 이대로 알아두셔야겠죠. 법정갱신제도. 자, 법정갱신제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횟수입니다. 이 보증금 횟수는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죠. 임차인에게. 자,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이것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자, 우리는 530페이지 가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정해놨죠.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또 당해 보증금의 회수 반환 채권이죠. 이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우선 변제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은 뭘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건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생겨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출까. 대항요건 갖추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확정일자는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그 일자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일자라는 말 쓰죠. 그 일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로 관공서에서 부여하죠. 등기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연애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했죠. 그런 데서 확정일자, 공정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대항력이 발생돼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이거는 확정일자부라는 공부도 만들죠. 이게 확정일자에 관해서는 공부를 작성합니다.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년 말 이 확정일자를 마감하고 1년 단위로 이렇게 준비합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확정일자부를 작성한다. 이건 또 폐쇄하면 20년간 보관해야 되죠. 보존해야 됩니다. 2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530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대항 요건 갖추고 진정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그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당연히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즉 주택, 임차 주택의 반환은 동시행관계니까 2번 동그라미.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양순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하단에 판례 중에 2번 보실까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시기 했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에다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받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하니까 대항력 발생할 때 우선 변제료도 같이 발생한다 이랬죠. 즉 거기 보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다 했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우선 변제 효력의 발생 시기인데요. 여기에 대항 요건 갖추는 날에 이 날을 기준으로 했어요. 같은 날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거나 아니면 이 날짜보다 그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요? 대항 요건 다 갖춘 다음 날 0시부터다. 이렇게 해놨죠.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날 0시. 그럼 뭐예요? 요게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죠. 이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확정일자 부여받았을 때는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고 곧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날짜에 같이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았다든가 아니면 대항 요건을 갖추기 그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거기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언제요? 대항 요건을 다 갖춘 다음 날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이건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에 전출 후, 즉 530페이지입니다. 3번에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에 대항력 했죠. 이때는 전출하게 되면, 즉 전입신고했던 것을 빼내버리면 단대로, 그러면 대항력이 소멸하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효력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냥 살고 있으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전출해 나갔다는 거죠. 주민등록을. 다시 재전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전입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5시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종전에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항력이 이미 발생하는 그때부터 우선 변제효력도 그대로 발생한다. 별도로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겠죠? 이게 3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요. 531페이지 5번에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까지 한 경우 전세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는가? 이랬는데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그래,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됐다는 등기 필증을 교부하잖아요. 그 등기 필증에 교부할 때 그 위에 첫 페이지에요. 전세권 등기 거기에 등기소에서 이 날짜를 찍어놨어요. 꽝 찍어놨어요. 그 도장을 날짜에 있는 도장을 확정일자로 써먹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같은 임차인이. 자, 그럴 때 전세권 등기에 관한 그 등기 필증을 교부할 때 그 페이지에 등기소에서 날인한 그 날짜에 있는 그 날인에 똑같이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31페이지 그 하단에 양갈로 2번. 임대차 존속 중 경매 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했죠. 자,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번 동그라미.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일지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를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된 경우에 해지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켜버리고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당해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에 만약에 그 당해 주택이 경매에 시행되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요,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자, 1번 알아두십니다. 2번 한편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 나 끝내겠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끝냈으니까 경락대금에서 내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보증금 반환 채권 있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이 실현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된다. 배당을 요구해야만 배당이 실현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일반 채권자가 더 많이 받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32페이지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가 있죠. 이것은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임차인 임대차 끝났다.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임차인은 당해 주택을 반환해 주는 게 동시행 관계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아서 채무행한다라고 하면 동시행 관계니까 임차인은 당해 그 주택에서 자기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문을 딱 걸어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건물 주택을 건네줄 테니까 키 넘겨줄 테니까 보증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채무행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임차인이 당해 대지와 건물 주택을 경매 붙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불리하죠. 왜냐하면 그 주택에서 자기의 모든 가구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면 이거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라 하더라도 여기는 특별법 규정에다가 별도로 넣어놨어요. 뭐냐 하면 임차인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매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양갈로 3번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 동시행 관계이지만
임차인은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집행 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있죠?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는 바로 최우선 변제를 말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자,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한해서는 이것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려고 그런 거죠.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요 일정액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겠죠. 첫 번째,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경매 신청의 등기하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기에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추어라. 저희 이 등기는 우리 일명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다.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라 하기도 합니다. 이 등기를.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출 것. 대항 요건. 따라서 여기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지역에 따르는 보증금 한도액 내의 보증금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요 지역 이거 하나는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서울 같으면 보증금의 한도액이 1억 1천만 원 이 보증금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요게 한도액입니다. 그 중에서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기는 이걸 법에 정한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또 갖추어져야 되죠.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무리 최우선 변제 받고자 하려 그러면 보증금액이 만약 1억 5천만 원으로 보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최우선 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 한도 안에서의 보증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면 그 보증금액 중에서 얼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 넘는 부분은 뭐 해야 하겠어요? 우선 변제로 가야겠죠. 그러면 우선 변제로 가려면 어떻게 하죠? 대항 요건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그 순서가 정해지겠죠.
우선 변제 효력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여기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 서울특별시 제외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는 보통 화성시까지죠. 세종시, 화성시까지 여기는 1억 원 이하에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니까요. 서울특별시는 3,7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소액 보증금으로, 이걸 소액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요 금액을 한도에. 자, 소액 보증금으로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정 공동생활하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선 변제 받기,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나누어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사람으로 취급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보증금액을 전부 다 합산해서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가 여부를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것이 먼저 리얼 동그라미부터 보시죠. 534페이지의 리얼 동그라미.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사람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그 보증금액을 합산해서 이게 한도액을 넘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3,700만 원까지 받는다 할 때 당해 경락대금 전액에서 각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대차 계약인가 보증금이,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주택가액, 대지가액 포함해서 이 금액의 2분의 1에 나오는 이 금액의 한도 안에서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각각 이렇게 받아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경락대금 전액에서 최우선 변제를 다 받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절반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 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소송 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36페이지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죠. 등기 명령 제도는 537페이지 가시면 이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은 당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1심 법원이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소명이 되면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 명령에 대한 인용을 해서 등기 명령을 하죠. 임차권 등기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게 이제 촉탁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임차권 등기를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게 되겠죠. 이때 실행하게 되면 그 효력은 538페이지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 여기는 등기가 되는 순간, 이걸 보통 우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격려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루어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종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되어 있다면 그대로 유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고 난 이후에 이사를 나가고 또 임차인이 전출을 해서 다른 데로 자기 주민등록을 옮겨더라도 당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율 효력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적 효력의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당해 주택이 경매됐을 때 경락 대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그 임차인에게 배당금 받아가라고 통지가 옵니다. 특별히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이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신청하지 않아도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요.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의한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시행된다. 그죠? 여기에 대한 예외가 되겠죠. 물론 임차권 등기에 신청하고 이렇게 소송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539페이지에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인데요. 이것은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증액을 청구하거나 주로 임대인이 하겠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주로 임차인이 하겠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차임의 증액 청구에 한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39페이지입니다. 차임 등의 증액 제한 해놨죠. 이 증액 청구할 때는 우리 법상으로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고 또 계약을 한 날로부터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또 증액 청구는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제한하고 있죠.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겠죠.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게 5%죠. 연 5%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한 날로부터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기간적으로 보면 1년 내에 또 증액 청구는 못한다. 이런 제한이 있다는 것도 조심히 알아두시고 다만 증액에 일반적으로 증액 청구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지 당사자 합의로 증액을 할 때는 20분의 1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당사자 합의로 증액한다든가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차임 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요.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있죠. 즉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꿀 때 말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1억을 보증금을 받고 있다가 보증금 5천만 원 그대로 두고 그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월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보증금 전환율이 있습니다. 이 법에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이때는 전환율을 곱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연 1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할이니까 10%죠. 그런데 이 1할만 있는 게 아니라 1할 또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해놨죠. 그래서 10% 혹은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지금 현재는 3.5%입니다. 이 두 개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낮은 것을 보증금에다가 곱해서 그 총 금액을
바로 증액분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자, 이것도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주택 임차권의 승계 제도인데요. 승계는 만약에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원래는 그러면 임대차 관계 끝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는, 공동생활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주택에서 쫓겨나갈 판이네요. 이때 우리 법에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주택 임차권의 승계제도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죠.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양갈로 2번 보시죠.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에게 임차권에 그대로 승계 이루어져서 임차권 내용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사망한 임차인에게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와 그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받도록 하고 있죠. 그게 2번 동그라미 있습니다. 자, 이때 임차권을 승계받게 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그 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죠. 그게 양갈로 3번에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겠다라고 반대 의사를 임대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권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1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임차권은 승계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고 임차권은 경매에서 임차권 소멸하는데 다만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당해 경매 통해서 자기의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541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에서 이 법에요. 만약에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래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 법에다 설치해놨습니다. 이 법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이 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실정을 고려해서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났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에 둘 수가 있고,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둔답니다. 둔다. 이렇게 둔다하고 둘 수 있다는 거 다르니까 조심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심의 과정은, 즉 조정 대상은 어떤 거냐 하면 542페이지에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차임 보증금에 관한 것, 임대차 기간에 관한 것, 또 보증금 반환이나 주택 반환에 관한 것, 예컨대 수리가 손해 끼쳤으니까 이 주택을 수리해라. 반환할 때 주택 수리해서 반환해라. 그래서 나 그만 안 그러면 나 보증금을 그만큼 차감하겠다. 이런 분쟁이 생기면
이것도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이죠. 또 3번과 4번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는 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